저는 오늘 아침에 차를 한 잔 우리면서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어느 어머니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며느리 앞에서 찻잔을 내려놓을 때 늘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셨습니다. 행여 다그락 소리라도 날까봐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천천히 내려놓으셨지요. 처음엔 저도 그저 조용한 성품이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 집인데 내가 왜?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분명 내가 낳은 아들의 집이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집에서 가장 작아져 있는 느낌. 말을 하려다가도 며느리의 표정 한번 보고 도로 삼키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둘 중 하나라고요. 참고 또 참으면서 조용히 늙어가든지 아니면 단단히 한번 따끔하게 일러서 버릇을 고쳐 놓든지 어른이니까 가르쳐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두 가지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는 며느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놀라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몰라봐서 다 그쪽 탓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아흔에 가까이 살아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그렇게 한쪽 탓으로만 굴러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라는 건 말입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칼이 아닙니다. 무시는 한쪽이 자기를 낮추기 시작한 그 빈틈으로 스며드는 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목소리를 줄였을 때, 내가 먼저 내 의견을 거두었을 때, 내가 먼저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서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섰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무시가 들어와 앉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찻잔 소리를 죽이던 그 손길, 저는 그게 며느리가 시킨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무도 그분께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아주 천천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작게 접어 넣으신 겁니다. 한 번, 두 번 눈치를 보다가 어느새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곁에 있는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하고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 남도 슬그머니 나를 가볍게 봅니다. 말로 가르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공기처럼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며느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를 이 집의 손님처럼, 아니 불청객처럼 여기기 시작했는지를요.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지금 다 네 탓이다. 네가 못나서 무시당하는 거다. 이런 모진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지요. 제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내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 태도를 바꿀 열쇠도 며느리 손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남의 마음을 붙들고 애태우는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내 자리부터 다시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만약 무시의 원인이 오롯이 며느리에게만 있다면 우리는 평생 며느리가 철들기만을, 누군가 며느리를 가르쳐 주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의 끝에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이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말입니다. 큰 소리도 아니고 매서운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제대로 쓰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시가 어디서 오는지, 어떤 신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던 어떤 생각 하나를 내려놓아야 하는지를요. 자, 그럼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곁에서 지켜본 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시절을 사셨고 비슷한 처지였는데 노년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던 두 분 말입니다. 먼저 한 분 이야기부터 하지요. 그 어머니는 한마디로 기품 있고 당당한 분이셨습니다. 젊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내신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더란 말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 그분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일궜는데, 어디서 어른한테 명절에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젓가락을 내려놓으셨고, 며느리가 살림하는 방식이 당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그분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어른이다. 그러니 대접받아 마땅하다. 며느리는 나를 깍듯이 모셔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자라온 세상에서는 그게 도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요구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분은 점점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마지못해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집안에 묘한 냉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온 집이 긴장으로 굳어버렸지요. 그분은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글쎄요, 겉으로는 받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절은했으니까요. 상은 차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절과 그 상에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대접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두려움이었고 빨리 끝내고 싶은 형식이었습니다. 말년에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다들 나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기분이 들까? 대접은 받는데 사랑은 못 받는 삶. 그게 그분의 노년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의 분보다 가진 것도 적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분이셨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을 했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닌 며느리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참 이상한 양반이셨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당신 방식과 다르게 해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음식간이 좀 안 맞아도 요즘은 이렇게들 먹는구나 하고 드셨어요. 아들 부부가 무언가 결정을 내리면 너희가 알아서 잘했겠지 하고 물러나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자기를 버린 분이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분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단단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단단함을 며느리를 누르는데 쓰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이분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며느리가 나를 떠받들어야 내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어른이다. 그러니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앞에 어머니는 자기 자리를 며느리에게서 받아내려 하셨습니다. 뒤에 어머니는 자기 자리를 자기 안에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까칠하다던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면대면 하던 사람이 차츰 시어머니께 먼저 말을 붙이더군요. 김치를 담그면 어머니 이거간 좀 봐주세요 하고 들고 왔고, 아이 문제로 고민이 생기면 슬그머니 어머니 방으로 찾아와 앉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며느리는 누르지 않는 그 어른 곁이 편했던 겁니다. 자기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자기를 이기려 들지 않는 그 자리가 오히려 기대고 싶은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는 말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대접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느새 그 아이가 나를 제일 의지하더라. 대접을 요구한 어머니는 외로워지셨고 대접을 내려놓은 어머니는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시대에 비슷한 처지의 두 분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끝이 달랐을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손을 내밀어 받아내는 물건이 아니더란 겁니다. 받아내려고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그것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런데 손을 거두고 가만히 내 자리에 있으면 어느새 그것이 제 발로 다가와 곁에 앉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 어머니인가? 자리를 받아내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 안에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시는 거창하게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신호들로 조금씩 조용히 다가옵니다. 너무 사소해서 그냥 넘기게 되는 그 신호들 말입니다. 이제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실지도 모릅니다. 무시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쾅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차라리 알아채기 쉬웠을 겁니다. 무시는 문틈으로 스미는 찬바람처럼 옵니다. 처음엔 좀 추운가 싶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방 안 전체가 싸늘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찬바람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 합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집은 어떤가 가만히 견주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오는 신호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떼면 며느리가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 네네 하고 받아 넘깁니다. 혹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을 잘라버리지요. 내 말의 뒷부분은 허공에 흩어지고 맙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며느리가 벌써 다른 데를 보고 있어. 내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기다려주는 것과 끝나기를 바라는 것, 사람은 그걸 본능으로 압니다.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시입니다.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마음 한구석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신호는 대답이 점점 짧아지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엔 어머니 그러셨어요. 어머나 어떡해요 하던 며느리가 어느새 네 아니요 그러세요. 딱 이렇게만 답합니다. 말끝에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고 꼭 필요한 말만 떨어뜨리듯 내려놓지요. 존댓말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형식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던 온기가 빠져나간 겁니다. 마치 불기 없는 방처럼요. 방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들어가 앉으면 한기가 도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은 말의 길이에 담깁니다. 짧아진 대답은
멀어진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볼 신호는 집안의 결정에서 내가 빠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한 번쯤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정해놓고 통보만 합니다. 이사를 가기로 했다더라.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더라. 나는 다 끝난 뒤에야 전해 듣습니다. 이게 참 묘하게 사람을 서럽게 합니다. 꼭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물어봐주는 그 마음이 그리운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한 사람으로 아직 여겨지고 있다는 그 작은 확인이 그리운 겁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슬프게도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의 생각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 한 적은 없지만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어지는 신호는 나를 거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직접 할 수 있는 말도 꼭 아들을 거쳐서 전합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이거 좀 말씀드려. 바로 옆에 내가 있는데도 말이지요. 마치 나와 직접 마주하는 일을 피하고 싶은 사람처럼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나를 한 사람의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부딪히기엔 어렵고 불편한,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지요. 다섯 번째 신호는 손주들 앞에서 내 방식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픕니다. 내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무엇을 가르치려 하면 할머니 말씀은 옛날 방식이야 하고 아이 앞에서 가볍게 눌러버립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두고 이건 안 건강해 하며 아이가 못 먹게 합니다. 작은 말 같지만 이건 내 자리를 아이들 앞에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손주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할머니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옛날 사람, 좀 모자란 사람, 가장 나를 따르고 사랑해 주어야 할 어린 것들 앞에서 내 권위가 조용히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 어쩌면 가장 깊고 가장 차가운 신호입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아요. 그냥 말이 없어집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고 한 공간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내가 방에서 나오면 며느리는 슬그머니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나한테 대들고 화를 낸다면 거기엔 아직 관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침묵은 그 관계마저 포기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부딪힐 일조차 없어진 거지요. 이렇게 6가지 신호를 짚어보았습니다.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이 메말라가고 결정해서 나를 빼고 나를 거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깎아내리고 끝내 침묵으로 돌아서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호들을 짚어드린 까닭은 며느리를 미워하시라고가 아닙니다. 거봐, 우리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잖아 하고 화를 키우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신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거리가 멀어졌다는 표시입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가 벌어졌다는 표시예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신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그 벽을 더 높이 쌓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좁히는 것. 화를 내서 며느리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멀어진 마음을 다시 가까이 부르는 것. 그런데 그러려면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너무도 당연하게 붙들고 살아온 한 가지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고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그 생각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존중받아야 한다. 이 생각입니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요. 저도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어른은 대접받는 자리, 젊은이는 대접하는 자리, 그것이 세상의 질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이 우리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덫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사실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존중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나에게 주어야 할 무엇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고 그 아이가 내어줘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마치 내 몫의 비처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존중이라는 게 그렇게 누가 누구에게 건네주는 물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존중은 건네받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돌이니까 어른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존중은 존중이 아닙니다. 그건 아까 첫 번째 어머니가 받으셨던 것, 바로 그 텅 빈 형식입니다. 절은 하는데 마음은 없는, 상은 차리는데 정은 없는 그것 말입니다. 진짜 존중은요, 명령으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받아내려 하면 할수록 달아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고 존경이 그렇고 신뢰가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라고 다그쳐서 얻어지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존경해라고 윽박질러서 생기는 존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얻은 것은 사랑의 껍데기, 존경의 흉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꾸만 이 껍데기라도 받아내려고 손을 뻗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내가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나는 어른이다, 나를 대접하라 하는 자리로 떠밀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접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의 밑바닥에는 불안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당당함이 아니라요. 진짜 당당한 사람은 굳이 대접해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보니 권위라는 것은 요구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권위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자긍심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무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기품이 풍깁니다. 반대로 속이 불안하고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어딘가 가벼워 보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며느리에게 대접해달라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어째서 그 까칠한 며느리가 제 발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분 안에 그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누를 필요도, 며느리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 자리에 단단히 선 사람 곁을 이상하게 편안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존중받을 만한 나로 살아간다로요.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앞의 것은 며느리의 손에 내 행복을 맡기는 말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존중하면 나는 행복하고 무시하면 나는 비참해지는 거지요. 내 노년의 평안이 며느리의 기분에 매달려 흔들리는 겁니다. 그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그런데 뒤의 것은 내 행복의 열쇠를 내가 다시 쥐는 말입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간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며느리한테 더 뻣뻣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안이 단단한 사람은 남에게 너그러워질 여유가 생깁니다. 불안한 사람만이 나를 세우는 법이거든요. 내가 나로서 충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며느리의 작은 잘못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노년의 가장 큰 자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내 삶의 잣대였지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며느리의 인정에 목을 메고 산다면 우리는 한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 가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좀 놓아도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단단한 자리에 설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어른의 자리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실제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추상적인 이야기로만 끝내면 집에 돌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 한마디, 그리고 그 한마디를 살아있게 만드는 마음가짐까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실까봐 그렇습니다. 며느리를 단번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말, 그 아이가 뜨끔해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매서운 한마디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로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윽박질러서 잠깐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그건 우리가 앞서 본 첫 번째 어머니의 길입니다. 대접은 받되 사랑은 못 받는 그 외로운 길이지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한마디는 정반대의 힘을 가진 말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담담한, 그런데 그 어떤 호통보다 깊이 가닿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너와 잘 지내고 싶을 뿐이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너와 잘 지내고 싶을 뿐이다. 이 한마디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왜 이 말이 그토록 힘이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너를 이기려는 게 아니다라는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 말은 그동안 며느리가 마음속에 세워두었던 경계를 단숨에 허물어뜨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왜 그렇게 냉기가 도는 걸까요? 많은 경우 그건 보이지 않는 기싸움 때문입니다. 누가 이 집의 안방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위에 서느냐 하는 말없는 줄다리기 말입니다. 며느리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가르치려 들까봐, 누르려 들까봐,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 할까봐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먼저 나는 너를 이기려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방어막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싸울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서 싸우려고 잔뜩 힘을 주고 있었는데 상대가 손을 내려놓으면 그 힘이 갈 곳을 잃고 풀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진짜입니다. 너와 잘 지내고 싶을 뿐이다. 이 말은요, 어른이 먼저 손을 내미는 말입니다. 보통은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야 한다고들 생각하지요. 아랫사람이 먼저 숙이는 게 도리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그 외로운 자리에 묶어두는 사슬이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릇이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안이 단단한 사람, 자기 자리를 며느리에게서 받아낼 필요가 없는 사람만이 이렇게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약한 사람은 끝까지 자존심을 부여잡고 왜 내가 먼저를 외치다 외로워지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긴장 속에 시어머니를 대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 조용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이기려는 게 아니야. 그저 너와 잘 지내고 싶을 뿐이다. 그 며느리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시어머니를 너무 모질게 대한 건 아닌가. 가슴 한구석이 뜨끔해질 겁니다. 그렇게 단단하던 마음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금 사이로 비로소 정이 흘러들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저 입으로 외운다고 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속으로는 여전히 이 년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고 분을 품은 채 입으로만 너와 잘 지내고 싶다 한다면 며느리는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그 밑에 깔린 마음을 먼저 느끼니까요. 그러면 그 말은 오히려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진짜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기고 싶은 마음을요. 며느리를 가르치고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을 정말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이 말이 저절로 진심이 됩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서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내려놓느냐고요. 맞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름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어서 누가 좋아집니까? 며느리가 괴로워질까요? 아닙니다. 그 서름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미움은요, 상대를 향해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손에 쥔 뜨거운 숯덩이입니다.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려놓는 것은 며느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남은 노년을 미움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꺼낼 때는 때와 자리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명절날 시끌벅적한 가운데 던지듯 하시면 안 됩니다. 둘만 있는 조용한 시간, 며느리가 차 한 잔 내려놓고 잠시 곁에 앉았을 때, 그럴 때 나직하게 눈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큰 소리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게 진심을 담아 건넬수록 더 깊이가 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뒤에는 답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며느리가 당장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드뭅니다. 그저 씨앗을 심었다 생각하고 기다리십시오. 그 말은 며느리의 마음 어딘가에 가서 조용히 자랍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말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 대면대면 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 슬그머니 다가와 곁에 앉는 것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말입니다. 존중은 명령으로 받아낼 수 없지만 진심으로는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기려 들면 멀어지지만 손을 내밀면 다가옵니다. 이것이 제가 90에 가까이 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운 가장 확실한 이치입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가 자기를 알아주었느냐로 행복을 재지 않더란 겁니다. 내가 누구를 품었느냐로 행복이 정해지더란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인정해주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 인정 하나에 울고 웃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 나를 알아준 사람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작 가슴에 따뜻하게 남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었던 순간들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너그러웠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며느리와의 일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나를 끝까지 깎듯이 모셨다 한들 그것이 내 노년을 그토록 행복하게 해주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아이를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품어주었던 기억이 훗날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데워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지 않아요. 그 길지 않은 시간을 며느리와 기싸움하며 누가 이기나 겨루며 서로 차갑게 등 돌린 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먼저 손 내밀고 따뜻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움을 안고 가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서러우셨던 그 마음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무시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잊히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흐릿해질까봐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시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움은 며느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내 안이 비어 있으면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자랑스러워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서 기쁨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며느리가 무시를 하든 안 하든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단단함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만들어주는 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결국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를 바꾸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단단해지면 며느리는 저절로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 아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평안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지던 밤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밤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그 한마디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기려 하지 말고 잘 지내고 싶다고. 그 마음이 진심이 될 때 닫혀있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가닿았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혹시 주변에 며느리와의 일로 남몰래 가슴앓이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전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분께도
오늘 밤 작은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딱 하나만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오늘부터 며느리를 이기려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자고요. 그 한마디를 꺼낼 용기가 아직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 말을 가만히 품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눈빛을 며느리가 먼저 알아챌 테니까요. 부지 남은 날들 미움보다 평안이 더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하게 지내십시오.